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냄새 배면 곤란해요. 어머님, 반찬은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 집은 곧 내 명의가 될 거야.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돼. 내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매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야. 30년 참아온 한 여인의 통쾌한 역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정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정아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종합병원 뒷복도의 청소 담당, 그것이 70세 이정아의 직업이었습니다. 정아 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청소원 최복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래도 정아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병원에서는 모두 언니 동생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응, 오늘 3층 중환자실 쪽 특별 청소 있다고 해서 일찍 왔어. 정아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해온 그녀에게 낯선 곳은 없었습니다. 응급실의 혈흔, 수술실 앞 가족들의 눈물, 중환자실 복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뒷모습까지 모든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병원은 생과 사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아는 수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목격했고 때로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벽과 밤 사이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요즘 집에서는 어떠세요? 복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요즘 들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 뭐 별일 있겠어. 정화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사실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호는 40세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며느리 윤채원은 38세로 전업주부였는데 시어머니인 정화를 대하는 태도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좀 조용히 다니세요. 애가 잠자리에서 깨잖아요. 며느리 채원의 말이었습니다. 정화가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채원아.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어머니, 빨래는 꼭 따로 해주세요.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냄새가 배면 곤란해요. 채원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을 마치 더러운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따로 할게. 정화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어디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요? 손녀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지은이만이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 오늘은 새로 입원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왜요? 복도를 너무 깨끗하게 해놨다면서 병원 같지 않게 깔끔하다고 하시더라.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매일 그렇게 큰 병원을 깨끗하게 만드시잖아요. 정화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녀만이 자신의 일에 대해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며느리 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한테 너무 붙어 있지 마. 숙제나 해. 엄마, 할머니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데. 안 돼.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쉬게 해드려야지. 채원은 지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화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 너는 일이 어때? 아, 요즘 실적이 좀 안 좋아서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화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딱히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일 그만두시는 건 어때요? 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그냥 집에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화는 아들의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월급이 얼마나 돼? 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이 들면서 줄어들 텐데 차라리 집에서 쉬시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니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은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정화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채원아,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언제까지 나중에만 미룰 거야?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정화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벌어서 마련한 이 집,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준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복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례야, 너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 저요? 그냥 평범하게 살죠.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나름 잘해줘요. 언니는 왜요? 정화는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집에서 쉬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30년 노동과 성실함이 곧 자신을 구원할 힘이 될 것이라는 것도. 며칠이 지나면서 정화는 집에서의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채원의 말투가 더욱 차가워졌고 아들 민호도 어딘지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아침에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채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어, 채원아. 내가 할게. 그리고 어머니 청소할 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구석구석 먼지가 많아요. 정화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 청소를 해온 자신에게 집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하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앞으로 더 신경 쓸게. 며느리는 정화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부렸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맡겼습니다. 정화가 새벽부터 병원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좀 보러 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내가 갈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목록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사오세요. 그리고 어머니, 너무 비싼 건 사지 마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요. 정화는 자신의 돈으로 장을 보면서도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병원에서 번 돈으로 이 집을 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장을 볼 때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복례와 함께 청소를 하면서 정아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복례야, 너는 집에서 며느리랑 어떻게 지내? 저요? 그냥저냥 지내죠. 서로 간섭 안 하고 살아요. 언니는 뭔가 힘든 일 있어요? 복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기 때문에 정화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정화는 선뜻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고 복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오랜 경험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정화 언니, 혹시 며느리가 집을 담보로 대출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모르게 집을 담보로 잡거나 아예 명의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복례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들었던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그래도 조심하세요, 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례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동료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언니, 제 친구 중에 그런 일 당한 사람이 있어요. 70대인데 아들이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정말? 네, 그 할머니가 나중에 알고 법정까지 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정화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화가 집에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들어오자 둘은 급하게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응, 너희는 뭐 하고 있었니? 아, 그냥 집안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손녀 지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지은이마저 조용했습니다. 지은아,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정화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가족에 대해 발표하라고 했어요. 그래, 뭐라고 발표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서 30년 동안 일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지은이의 말에 정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며느리 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학교에서 하면 안 돼. 왜요, 엄마? 할머니 일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뜻이야. 정화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노동을 마치 부끄러운 일인 양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채원아, 내 일이 그렇게 창피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 말해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채원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해온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니? 그 순간 채원이 참고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 70살이 되도록
청소이라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좀 쉬실 때가 됐고요. 정화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이렇게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난 뭐라고 살라는 거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집안일이나 손녀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면 되잖아요. 정화는 며느리의 속셈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만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복례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몰래 집과 관련된 일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아픔을 지켜봐온 경험으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화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운 보험 상품을 하나 추천받았는데요. 보험? 나한테는 이미 충분히 있잖니. 정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의료보험과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30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번 상품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에요. 민호의 설명은 자세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그가 어머니에게 보험을 권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니? 간단한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며느리 채원이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보험 하나 더 들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정화는 채원이 갑자기 자신을 챙기는 말을 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라면 보험료 내는 것조차 아까워했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좀 보자. 정화가 말하자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는데 글씨가 작고 복잡해서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용은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냥 마지막 장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야, 내가 직접 읽어볼게. 정화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보험 용어들과 법률 문구들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험 동의서예요. 채원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복례의 경고가 떠올라서 더욱 신중하게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위임이라는 글자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뭐니? 부동산 처분 위임이 왜 보험 서류에 들어있어? 민호와 채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만약에 어머니께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집 관리를 저희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집 관리? 그럼 이게 보험이 아니라 진명의 이전 관련 서류라는 거니?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의 명의를 넘기라는 서류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명예 이전이 아니에요. 그냥 관리 권한만 위임받는 거예요. 채원이 변명했지만 정화는 이미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관리 권한?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이 집을 팔 수 있다는 얘기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정확히 말해봐.
정화의 목소리가 커지자 손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화나세요? 지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채원이 지은이를 방으로 보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담보로 잡으려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해서요. 그래서 나를 속이려고 한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민호가 변명했지만 정화는 분노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벌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그것도 나를 속여서?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호 오빠 사업이 안 되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채원의 말에 정화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잖아. 왜 내 집을 건드리려고 해? 어머니, 이 집도 결국은 저희가 물려받을 집 아니에요? 채원의 말에 정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이미 자신의 집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려받을 집이라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야? 정확히 말해.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민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잘못 표현했네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례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을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류 가져가. 나는 서명 안 해. 어머니, 가져가라고 했어. 정화는 서류를 민호에게 던지듯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방에 혼자 있으면서 정화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집,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을 속이려는 가족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복례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복례에게 어제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정화 언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복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보세요. 변호사?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언니,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복례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경우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집 명의를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법원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신청하시고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응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화는 복례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할 일만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는 병원 일을 마치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었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서명을 하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집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변호사의 말에 정화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력하게 당하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지킬 것이 있고 지킬 방법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온 후 며칠 동안 정화는 집안에서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채원은 정화가 서류 서명을 거부한 일로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고 평소보다도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일하시기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아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서 다시 서류 작업을 시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어.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니, 70살이 넘으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 몸에 무리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화의 단호한 대답에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원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 좀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일한 게 도움이 안 됐나? 그건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채원의 말에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 왜 내 집을 노리고 있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내가 벌어서 마련한 집을 지킬 권리가 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손녀 지은이만이 할머니 편에서 있었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요즘 엄마 아빠랑 자꾸 싸우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화는 실제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스트레스와 30년간의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화에게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병원으로 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현관문을 나서다가 허리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간 쌓인 피로와 최근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학교 가려고 나오다가 할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아빠 좀 불러줘. 민호와 채원이 나왔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화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리하셨나 봐요. 오늘은 병원 일 쉬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병원에 연락해야 해. 내가 없으면 안 돼. 어머니, 하루 이틀 쉰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계세요. 채원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화가 집에 있으면 또 집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통증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어서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화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30년간의 무리한 노동과 최근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예요.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함께 병원에 가시죠. 저희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갈게요. 채원이 변명했습니다. 정화는 의식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일해온 그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로 실려온 것도 아이러니였고 가족 아무도 옆에 있지 않다는 것도 서글펐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30년 동안 계속. 정화의 대답에 의사는 놀랐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통증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정화는 심각한 척추 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화는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봤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쓰러졌을 때 아무도 곁에 있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원 동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정화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복례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다른 청소 동료들도 함께 와서 정화를 걱정했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어요? 진작에 말했으면 저희가 도왔을 텐데. 동료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으면서 정화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가족보다 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언니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따뜻함을 동료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정화 언니,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요. 70살이 되도록 남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복례의 말에 정화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화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그날 밤늦게야 민호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 왜 이제 와? 오늘 오후에 연락했는데.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민호야, 어머니는 앞으로 달라질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뜻이야. 3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권리를 지킬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된 어조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의 순한 어머니가 아닌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병원 침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그늘에서 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정화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정화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태도도 여전했습니다. 며느리 채원은 시어머니가 아픈 것보다는 집안일을 누가 할지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아지셨어요? 집안일이 너무 밀려서. 채원아,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온 날인데 집안일 걱정이 먼저야? 정화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입원했을 때는 왜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어? 채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한 번 얼굴을 비춘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화는 복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리 원해도 집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화 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응, 복래야. 정말 고마워.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언니, 그런데 이제 집에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각오하세요. 복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화에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 채원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원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시다니. 믿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거야. 너희가 나를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하려고 했잖아.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라고. 30년 벌어서 마련한 집을 담보로 잡는 게 나를 위한 거야? 정화의 반박에 채원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해서 벌어. 왜 내 집을 노려? 이런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정화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채원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언니들, 우리 집 어때? 꽤 괜찮지? 채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방에서 이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좋다.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다던데? 그러게. 우리도 운이 좋았어. 시어머니가 젊을 때 잘 사놨거든. 그럼 이제 너희 집이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내 명의가 될 거야. 정화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벌써 집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시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몸도 안 좋으시거든. 곧 요양원 들어가실 것 같아. 아, 그럼 자연스럽게 너희가 집을 물려받는 거네? 뭐 그런 셈이지. 사실 이미 서류 준비는 다 해놨어. 시어머니가 서명만 하면 돼. 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집을 가로챌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서명 안 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좀 힘들어. 하지만 방법이 있어.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후견인 제도로 할 수 있거든. 치매? 정말 치매세요? 아니,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든 그럴 수 있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 거야.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 법적으로 문제 안 될까? 괜찮을 거야. 우리 신랑이 보험 쪽이라니까 이런 거 잘 알거든. 전문가한테도 상담받았어. 와, 그럼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네? 당연하지.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 나중에 후회하면 늦어. 정화는 20분 넘게 이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모든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정화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채원은 정화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조금 전에 나왔어. 채원아,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이야기했구나?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곧 내 명의가 될 거야. 녹음 파일에서 채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나왔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한 말이야. 내가 다 들었어.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오해? 20분 넘게 내 집을 어떻게 빼앗을지 계획 세운 게 오해야? 정화는 더 이상 예전의 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야, 너도 들어봐. 내 아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화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요양원 계획, 치매 진단 계획, 후견인 제도 이용 계획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소리가? 그때 손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상황을 듣게 되어 정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민호가 딸을 방으로 보내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30년 벌어서 마련한 내 집을 빼앗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정화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으니까. 정화는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화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녹음 파일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채원은 정화를 피하듯 행동했고 아들 민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채원이 참지 못하고 정화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 녹음 파일 지워주세요. 왜 지워야 하는데?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라고요. 정화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세? 20분 넘게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허세야? 정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정화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채원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결국 이 집은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에요. 정화는 예상했던 말이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원래 이 집은 너희가 물려받을 집이었지. 그럼. 하지만 이미 정리했어. 채원과 민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집을 처분했다는 뜻이야. 뭐라고요? 채원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침착했습니다. 정확히는 팔지는 않았어. 대신 정화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건물을 샀어. 복례랑 다른 동료들이랑 함께. 무슨 소리예요? 주택협동조합이라고 있어. 은퇴한 청소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건물을 사는 거야. 정화의 설명에 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혼자서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언제 그런 일을? 네가 나를 속이려고 서류 들고 온 그날부터 준비했어. 복례가 알려줬거든.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정화는 서류를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주택협동조합 가입 증서, 공동주택 구매 계약서, 그리고 자신의 집 매각 계약서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다음 주에 새 주인에게 넘어가. 15억에 팔았어. 15억?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쓸 거야. 새로 산 곳에 10억 넣었고 나머지는 내가 여생 동안 쓸 거야. 채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일을. 상해?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상의 받았지?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할 때 나한테 제대로 상의했나? 정화의 반박에 채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새로 이사할 곳은 너희는 못 들어와. 왜요?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과 그 배우자만 살 수 있어. 자식들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격 조건이 있거든. 정화는 조합 규정을 읽어주었습니다. 성실한 근로 경력 20년 이상, 이웃과의 화합 능력, 공동체 생활 적응력. 이 조건들을 들은 민호와 채원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30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해결했던 것처럼. 그때 손녀 지은이가 방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만 이사 가는 거야.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지. 할머니랑 같이 못 가요? 지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화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가 새로 갈 곳은 할머니 또래분들만 사는 곳이야. 하지만 지은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지은이를 어떻게 못 보게 하겠어. 이 대화를 듣던 채원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를 길거리에 내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야. 너희가 독립하라는 거지. 40살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독립하라고요? 나는 20살부터 혼자 살았어.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정화의 단호한 대답에 채원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족?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 세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해? 그건,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이 가족이야? 정화는 채원의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한 거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걸 바꾸시면, 갑자기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한 건 갑작스럽지 않았나? 3년 동안 계획 세운 건 갑작스럽지 않고? 정화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어. 기회요? 새로 이사 갈 곳에 너와 지은이는 같이 갈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채원이랑 이혼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선택해. 아내를 택하든지 어머니와 딸을 택하든지. 정화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가는 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복례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정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복례야, 너 덕분이야. 네가 주택협동조합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언니, 새로 갈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 거야.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정화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사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화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복례와 함께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녹음 파일과 관련 서류들을 모두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사기미수 및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가족 간의 일인데도? 네, 가족이라고 해서 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관계를 악용한 경우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기미수죄는 진명의 이전을 속여서 시도한 것으로 적용되고 강요죄는 정화에게 압력을 가해서 서명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비록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시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이요? 네,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생활안전 확인,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화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왔는데 사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정화는 정식으로 민호와 채원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복례가 함께 가서 정신적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정화 언니,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응, 복례야. 정말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 할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고소장을 접수한 후 집으로 돌아가니 아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소장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 내가 했어. 어머니, 정말 저희를 고소하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안 했나? 나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고소는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화는 아들의 간청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정말이요? 채원이랑 이혼하고 지은이랑 함께 새로 갈 곳으로 와. 그럼 고소를 취하해 줄게.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을 택할 것인지 아내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일주일 줄게. 이사 가는 날까지. 그 주 동안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채원은 시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았고 민호는 괴로워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화는 새로 이사할 곳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위치한 5층 건물로 1층은 공동식당, 2층부터 5층까지는 각각 작은 원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화 언니, 여기 정말 좋네요. 복례가 새 거처를 구경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복례야, 여기서 우리끼리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언니, 공동식당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서로 아프면 돌봐주고 생각만 해도 따뜻해져요. 정화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택협동조합에는 정화와 복례를 포함해서 총 12명의 은퇴한 청소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로 각자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봐요. 조합 대표인 김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30년 넘게 남의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끼리 도우며 살면 되잖아요. 다른 조합원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조에서도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주택협동조합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은 노조에서 해드릴게요. 노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필요하시면 법률 상담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지원 체계를 알고 보니 정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적 안전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신 건으로 연락드려요. 네,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생활안전 확인 방문을 해드리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벨도 설치해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이런 도움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사 전날 민호가 정화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로 결정했니? 어머니랑 지은이를 택하겠어요. 채원이랑은 이혼하겠습니다. 정화는 아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네, 어머니.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 정화는 30년간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힘든 기억들이 많았지만 아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정화는 중얼거리며 짐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복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네. 정말 고마워.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화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원은 사기미수 및 강요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호는 공범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이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자. 정화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은 정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복래와 함께 공동 식당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정화 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그러게요. 언니가 요리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동료들의 칭찬을 들으며 정화는 행복했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고마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서로 챙겨주며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손녀 지은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머니들이 다 저한테 잘해주셔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 지은아. 할머니도 여기서 정말 행복해. 채원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법정 판결과 사회적 시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화를 속이려 했던 일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화는 예전에 일하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30년간 자신이 해온 일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화 언니,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고마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정화는 30년 전 처음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단지 생활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쓰레기가 아니야. 나는 매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야. 정화는 병원 뒷복도에 서서 30년간 마음속으로만 다짐했던 말을 드디어 입 밖에 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화는 더 이상 가족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이정화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베란다에 서서 정화는 환하게 웃으며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찾은 진짜 자유, 그것이 정화에게는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정화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